예, 정인 박춘섭 정인이시죠? 예, 제가 증언 거부권 고지를 하겠습니다. 증인의 증언으로 본인이나 친족이었던 사람, 법정 대리인, 후견 감독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를 소명하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선서하신 후에 개별적인 신문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신 후에 거짓말을 하면 위정죄로 처벌받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예, 증언 선서하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미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박춘섭. 우선요, 오늘 한 1시간 정도 기다리셨죠? 예, 예. 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주시문하십시오. 30분입니다. 이동찬 변호사입니다. 증인 기재부, 국회 예결위 등에서 예산 관련 일들을 오래 해오셨고 기재부 예산실장 거쳐 2023년 11월부터는 현재까지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으로 계시지요. 예. 증인은 실제 기재부에서 부처 예산안을 취합, 평가도 해보고 그 과정을 거쳐 국회에 설명하는 정부 편성 예산 최종안을 작성도 해보고 경제수석 입장에서는 2024년 12월 1일 국회가 전례 없이 정부안을 대폭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네. 2024년 12월 1일 이 사건 개엄 이틀 전 야당이 2025년도 정부 편성 예산안을 4조 1천억 원 삭감하여 단독 처리하였죠. 예, 맞습니다. 통상 정부 편성안에 대해서 국회 측에서 수정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종안이 통과되나요? 예, 보통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증액 가백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예결위 예산안 조정 소위에서 감액 사업과 규모를 먼저 정하고 감액된 재원을 바탕으로 증액 사업과 증액 규모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감액과 증액을 맞춰서 예결위에서 의결을 하고 본회의로 넘기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는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되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예, 예결위에서 감액만 야당이 주장했기 때문에 여당은 반대를 하고 따라서 여당 의원이 동의 없이 야당만 참석해서 감액만을 한 경우입니다. 네,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증인 기재부에서 30년 넘게 공직 생활 해오셨죠? 예, 특히 예산 관련 업무 많이 하셨던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정부 예산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이 단독 처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예, 한 번도 없습니다. 헌정사에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600조 이상 예산이죠? 예, 예. 그 중에 금액으로 보면 4조 1천억 원 삭감한 것이 비중이 뭐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은 금액일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금액 자체는 통상 한 4, 5조 정도 감액하고 그 범위 내에서 4, 5조를 증액하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큰 거는 아닙니다. 4.1조가. 다만 감액의 내용이 좀 문제가 돼서 예비비를 절반을 4.8조 중에 반을 2.4조로 삭감한다든지 등 내용에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네, 예비비 포함해서 국가안보나 경제 그리고 국정 운영에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항목들을 건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예, 예. 네, 국방 예산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2024년 순항, 탄도 등 미사일을 모두 20여 회 발사했고 얼마 전 설 연휴 첫날인 1월 15일에도 순항 미사일 발사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월 25일 연휴 첫날 발사했습니다. 네. 증인 삼축 체계 아시죠? 예, 예. 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그리고 날아오는 미사일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 KAMD,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 KMPR. 이 삼축 체계가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핵심 안보 전력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킬체인 핵심 전력은 지휘 정찰이던데 그 사업 예산을 야당이 전년 대비 4,852억 원 삭감한 것 맞죠? 아닙니다. 그건 국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1,226억이 삭감됐습니다. 네.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 성능 개략 사업 예산 226원 삭감, 78% 삭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다의 패트리어트라고 불리는 SM-6 미사일, 이게 고도 방어망의 빈틈을 메우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한 무기로
평가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3년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도입을 승인받았고 일본도 현재 150발 도입 추진 중이던데 야당이 SM-6 미사일 도입 예산 119억 5,900만 원을 96% 삭감시켜서 사실상 이 무기 도입을 중단시킨 거죠. 예, 근데 그게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고 그 이후에 예결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야당의 삭감 이유를 보면 사업의 추진 일정 및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을 위한 최소 착수금을 제외한 예산 삭감이라고 기재되어 있던데 이게 타당한 지적입니까? 그래서 그게 제가 알기로는 미국 측의 그 무기 개발 절차에 조금 이상이 생겨서 한 2년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야당은 북한의 도발 시 대량 응징 보복 핵심 부대인 특임여단 전략 보강 예산 42억에서 80% 삭감했죠. 예. 현대 전쟁에서 이제 드론이 필수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예산 측면에서 보면 드론의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드론이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차를 격파할 때 지금 아파치 헬기를 쓰면 한 1,800억 정도 들어가는데 드론을 쓰면 한 66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한 28배 좀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증인은 북한의 드론이 서울 상공까지 침입했던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북한이 대량의 우물풍선을 날려보내기도 했고 특히 북한과 가까운 지역 주민들은 현실적인 피해를 입기도 했었죠. 예. 그 방사청 대드론 통합체계 구축 예산은 적 드론과 우물풍선을 방어하고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고 그런데 야당이 북접경 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예산을 100억 원에서 99억 5,400만 원 삭감하여 사실상 전액 삭감한 거죠. 예, 근데 그 부분도 이제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삭감이 되고 예결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 이유를 보면 주파수 확보 제한 등에 따른 소요 수정 여부가 불확실하다. 이게 무슨 의미고 타당한 이유입니까? 주파수를 제가 알기로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드론이 이제 운용되는 주파수가 있는데 그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런 국방 예산 삭감으로 대한민국 방어 시스템에 공백이 생기고 소위 잘 나가던 K 방산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한국형 삼축 체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데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이런 구축하는 시스템이 좀 늦어진다면 우리 안보 체계가 공백이 예상되고 또 아무래도 무기를 생산한 기업 입장에서 보면 또 생산을 할 수 없으니까 K 방산 같은 데도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가 초급 간부 당직 근무비 인상과 복지 개선 등 처우 개선 예산 요청했었는데 야당이 감액 예산만 일방 통과시켰죠. 예, 그 부분은 정부 안에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간에 증액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예결위에서 감액 예산만 통과시키는 바람에 증액되지 못했습니다. 네. 국방 관련해서 종합해서 여쭈면 예산 분야의 전문가이자 대통령의 경제참모인 증인이 보실 때 이렇게 삼축체계, 드론, 초급 간부 처우 개선 등 국방 예산을 항목별로 전액 또는 대폭 삭감했을 때 우리나라 국방이나 안보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고 또 어느 정도로 평가됩니까? 예, 국방 안보는 첨단 무기하고 또 첨단 무기를 운용하는 기술력 있는 군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첨단 무기 확보가 늦어지고 또 군인들도 자꾸 제대를 하고 군을 떠난다 그러면 우리 안보에 장기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제에도 당연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에너지 안보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에너지 안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안보라는 개념을 쓸 때 에너지 안보, 식량 안보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에너지가 이제 국가 안보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에너지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전차를 움직일 수도 없고 비행기를 운영할 수도 없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에너지 안보라고 지금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안보가 세계적으로 더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왜 이 러우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안보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됐고
그것이 경제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예, 러시아가 에너지 대국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그 러시아로부터 뭐 원유라든지 천연가스, 석탄을 도입하는데 EU, 유럽의 그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22년 2월에 러우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러시아로부터 EU가 그 에너지를 수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물가도 올라가고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2022년 7월에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3%까지 치솟아서 굉장히 고생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 전량 수입하고 있죠, 사실상.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자원을 해외에 의존하는 국가의 경우에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은 어떤 국제적 이슈로 인해서 국제 에너지 가격에 변동이 있으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자원이 생산되는 국가에 비해서 어느 정도 더 큰 타격을 입습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EU에서 독일 같은 경우에 특히 그 태양광 발전으로 전향하면서 그 가스 수입이 안 돼서 그 당시에 전기 요금이 10배까지 올라갔던 그 경험이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2022년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에너지 수입 대금이 통상 1,100억, 1,2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200억 달러 되는데 그 해에는 1,900억 달러가 넘어가면서 약 70% 정도 더 수입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네. 작년 대왕고래에 이어서 며칠 전 일명 마귀상어라고 불리는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는 유망 구조가 추가로 발견됐죠. 네,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그리고 미국 심해기술평가기업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왕고래, 마귀상어 둘 다 합쳐서 예상 매장량이 190억 배럴, 경제 가치가 2,7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되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 가치 관련해서는 그 마귀 상어에 대해서는 그 보고서에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경제 가치 700억 나오는 700조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언론에서 추정해서 그 지난번에 발표된 대왕고래 쪽에 2,000 조하고 합해서 2,700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우에 해외 유사 사례 대비해서 실제 시추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평가됐습니까? 금색이 최고의 유전이라고 불리는 가이아나 유전의 경우에 그 당시 성공률이 한 16% 정도로 봤었습니다. 근데 우리 대왕고래 쪽은 20% 정도 되기 때문에 높다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가스나 석유를 시추할 경우에 앞서 설명해 주신 에너지 안보 독립이나 국가 경제 그리고 국제관계 측면에서 어떤 효과,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석유나 가스가 확보되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수 있고요. 그럼 경제적으로도 뭐 석유화학 산업 이런 게 또 발달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산유국이 되니까 국제적으로도 뭐 산유국 지위를 누리는 혜택이 많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안에서 대왕고래 사업 예산은 98% 삭감됐죠. 네, 맞습니다. 삭감 사유를 보면 중장기 계획 및 타당성 평가 부족, 구체적인 자료 제출 미흡, 개발에 따른 기후 영향 평가를 거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 제출 미흡 이런 부분은 기업 비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출을 하기가 어렵고요. 또 에너지 개발이라는 게 유전 개발 이런 거는 그 기본적으로 그 뭐라 그러면 성공 가능성도 낮고 하기 때문에요. 그걸 중장기 뭐 계획을 수립하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기후 변화 이런 것도 뭐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해서 중국이 지금 48,000여 공, 일본이 813공, 이 우리 주변국들이 공격적으로 자원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 현황은 어떻습니까? 뭐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 근해에서 그 해저 자원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최근에 한 적이 없고 이제 이 대왕고래가 처음으로 하는 거라서 앞으로 많은 부분을 중국과 일본을 따라가려면 우리 바다에서 많이 시추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원전 R&D 예산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그 작년 수주에 성공한 체코 원전 수출 규모가 약 24조 원 맞죠? 예, 그렇습니다. 원전 사업, 원전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뭐 매출을 보면 매출 같은 경우로 보면 우리 GDP의 한 1.5% 정도 원전 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기술의 국제 경쟁력이나 미래 전망은 어떻습니까? 우리 원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78년에 고리 원전 이후에 그 수십 년 동안 원전을 건설하고 가동해온 경험하고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에서 원전을 건설할 때 온타임, 온버짓이라고 다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공기에 맞춰서 준공을 하고 예산도 당초 예산 내에서 준공을 해주기 때문에 경쟁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과거 우리가 아랍에미리트에도 원전 수출했었죠. 예. 그 원전 수출 계기로 외교 관계까지 우호적으로 개선돼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받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UAE 원전 수출 이후에 그 원전 이외에도 우리가 뭐 방산이라든지 첨단 산업 이런 데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 UAE하고 우리나라가 특별 전략적 관계를 맺어서 동반자 관계를 맺어서 여러 가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원전 수출 현황을 보면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한동안 뜸하다가 이 체코 원전이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죠. 예, 15년 만에 2009년 수출 이후에 15년 만에 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스스로는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원전을 다른 국가에 수출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그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그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전을 건설하지도 않는데 해외에 다른 나라 보고 건설하라, 수출하라 이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전 수출 경쟁에서는 기술 우위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체코 원전 수출 과정에서 그 원자력 발전소 기술 특허 문제가 좀 문제가 있었죠. 예. 원전 네. 예, 미국 웨스팅하우스에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원전 기술, 원전 수출 분야에서 세계 각국의 경쟁 상황은 대략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나라는 한 5개국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미국, 그다음에 프랑스, 중국, 러시아 정도인데요. 특히 지금은 중국하고 러시아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요. 또 중국, 러시아 같은 경우는 차세대 원전인 SMR, 소규모 원전 이런 것도 지금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수년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 한국이 원전 강국으로 평가받았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해서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도합 세계 원전 시장의 70%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1대1로 사업과 연결해서 지금 원전을 건설하고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소련 연방, 구소련 그쪽 연방 국가, 주위 국가들 공산권 국가하고 제3세계 위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당은 차세대 원전 기술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는 소듐 냉각 고속로 기술 R&D 예산 정부 편성한 90억 중에 90%를 삭감했죠. 예, 맞습니다.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소듐 냉각 고속로의 실증에 대한 충분한 사전 논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감액. 그런데 이 기술은 이미 과거에 미국, 영국, 프랑스, 또 독일, 인도, 일본에서 실험적 냉각로를 건설하는 등 개발을 이어가고 있고 이미 러시아에서 양산 및 수출까지 성공시켰는데 이 실증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가 객관적이거나 합리적 근거에 바탕한 것입니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러시아에서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미국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도 출연료 내서 유관 기술을 확보한 상황이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재해 재난 예비비 삭감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상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 예산 책정해 두죠. 예. 야당은 2025년도 예산안에서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를 가장 큰 규모로 2조 6천억 원 중에 1조 삭감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혹시나 있을 일을 대비해서 그냥 이렇게 묻어두는 돈쯤으로 생각하는데 예비비가 왜 필요한 겁니까? 예비비는 예산 외 지출,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비비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예비비하고 재해 예비비 두 가지가 있고요. 재해 예비비는 우리가 이제 태풍 같은 자연 재난이라든지 코로나 같은 우리 전염병, 그다음에 환율 부족 소요, 인건비 등 특정한 목적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 예비비가 남는다 그래서 일반 예비비로 전용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일반 예비비는 통상적인 용도에 쓸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러면 재해재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삭감했을 때 재해재난에 대비하는 것 외에 국정운영이나 다른 정책에도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뭐 이번에 재해 예비비를 1조 원 삭감했고 그다음에 또 일반 예비비를 1.4조 원 삭감을 해서 총 2.4조 원 삭감이 됐는데요. 재해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뭐 태풍 같은 큰 게 안 오면 충당이 되지만 뭐 큰 재난이 오면 충당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규모가 남아 있는 게 0.8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실 집행액이 1.2조입니다. 평균 연지 출액이. 따라서 일반 예비비는 지금 굉장히 거의 없다. 사실상 지금 일반 예비비 남아있는 0.8조도 국정원에서 사용하는 안보 비용이 0.7조가 넘고 그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용도의 예비비는 400억 정도에 불과해서 금년에는 일반적인 용도 예비비는 쓸 수가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 민생 예산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아이돌봄, 그리고 청년 일자리 정책 이 세 가지는 이번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삼고 있는 것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만들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추진하고 이렇게 저출산과 아이돌봄 정책을 적극 추진했었죠. 예, 그런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뭐 전에부터 있었던 거고요. 윤 대통령께서 하신 일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민간인 부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인력도 늘려서 일을 제대로 하게 했던 겁니다. 네. 이번에 야당은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도 46억 삭감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취약계층 아동 지원 사업 예산도 21억 4,800만 원 삭감 맞죠? 예. 그런데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그 부분도 삭감이 됐고 예결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하면서 감액이 됐습니다. 네. 아이돌봄 지원 예산 384억 삭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예산 삭감의 경우에 삭감 이유를 보면 이용 대상자의 소득 기준 완화에 따라 대상자가 1만 명 추가되었는 바 아이돌봄이 인력 연계 미흡으로 인한 불용액을 고려하여 감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용 대상자가 1만 명 늘면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맞는 말씀입니다. 대상자가 늘어서 증액이 돼야 되는데 국회에서는 상임위에서는 그 2023년에 그 집행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10%를 정부안에서 10%를 감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예산 수준은 2024년과 2025년이 비슷한 수준으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야당은 부처 중에 복지부 예산 가장 많이 2,689억 삭감했던데 맞습니까? 제가 뭐 비교를 안 해봐서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복지 쪽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예, 최근 기사를 보면 야당이 보건복지부 중증외상센터 전문의 수련센터 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11년간 운영되어 오던 국내 유일의 중증외상 전문센터가 이번 달 28일에 문을 닫게 되었다라는 기사가 있던데 맞습니까? 뭐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복지 관련 많은 예산들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삭감되고 예결위 그 과정에서 그 야당 단독 통과로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 법무부 인사검증단 아시죠? 예, 그 운영 경비가 전액 삭감돼서 그 소속 공무원들이 화장실도 근처 다른 건물 가서 쓰고 쓰레기 봉투도 집에서 가져와 쓰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수사기관 특활비 특경비 예산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인 공직에 계시면서 특활비나 특경비 사용해 보셨나요? 예, 해봤습니다. 네. 이게 야당이나 일각의 주장처럼 특활비 특경비가 소위 깜깜이 예산이고 개인 용도로 쓸 수 있는 예산입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특활비라는 부분이 기밀을 요하는 사건이나 수사에 직접 활용되는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사용 일시하고 금액만 명시를 하면 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현재 그 부분이 이제 국회에서 문제 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전 정부 검찰 특활비를 보면 179억에서 94억, 84억, 80억 계속 줄어들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수사기관 특활비, 특경비 왜 필요한 것입니까?
마약 수사 같은 경우를 할 때 보면은 그 마약 사범을 검거하기 위해서 현장에 뭐 며칠 동안 잠복 수사관들이 하기도 하고 또 마약 거래, 위장 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 대금을 지급을 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정보원비, 그 첩보를 제공하는 정보원한테 정보원비도 제공해야 되는데 현 예산 체계상 제도상으로 현금을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특활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카드 처리되고 전부 현금으로 집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증빙자료 제대로 제출 안 한다고 예산 삭감하는 게 부당한 것이죠. 예, 특활비의 성격상 기밀을 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 증빙 자료를 날짜하고 금액으로 해도 괜찮다고 지금 돼 있는 겁니다. 네. 최근 통계를 보면 마약 사범이 5년 만에 5배 정도 늘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시절에 5년 만에 겨우 5배 늘어 마약과의 전쟁 선포할 수준 아니다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전까지 통계에 비추어서 5년 만에 5배 늘어난 것이 겨우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검찰 특활비 특경비 587억 전액 삭감, 감사원도 60억 삭감, 경찰은 31억 삭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수사기관 특경비 특활비를 없애버리면 사실상 뭐 아까 예를 드신 마약 포함해서 중요 수사 업무가 불가능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검찰 수사 경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기밀을 요하는 수사에 마약 수사에 바로 쓰는 특활비하고 특경비,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를 말합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수사를 하는 부서의 운영을 하는 비용, 부서 운영비라든지 장비 구입비, 뭐 출장비, 특근 매식비 두 가지가 있는데 검찰 수사 사업이 11개입니다. 11개에 총 1,800억이 넘는데 이 앞에 있는 첫 번째 기밀을 요하는 특활비하고 특경비 이게 한 600억 가까이 되고 두 번째 부서 운영 경비가 1,200억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보면 특활비 특경비가 한 31% 그리고 부서 운영비가 69% 정도 됩니다. 따라서 전체의 31%가 지금 없어진 상황에서 그 제대로 수사가 되기가 어렵고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다음으로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인 경제수석으로 임명되신 이후에 대통령 해외 순방에도 수차례 동행하셨죠? 예, 6번 동행했습니다. 대통령이 순방을 나가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행 다니는 것쯤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대통령이 순방을 가면 일정이 대략 어떻게 구성됩니까? 예, 상대국하고의 공식 일정 그리고 이제 그 현지에 있는 우리 기업 교민들과의 그 행사 등 이런 게 많아서 새벽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통령께서는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순방이나 외교 행사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배정된 특활비가 사용되는 것이죠? 예, 일부 사용됩니다. 그렇게 사용되는 특활비 중에 대통령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특활비 96억 5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025년 요청한 특활비 이번에 82억 5천만 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액 삭감해서 영원 만들었죠? 예, 맞습니다. 네, 제안하겠습니다. 반대 신문 30분 하십시오. 증인 이쪽 보시죠. 예. 먼저 그 들어가기 전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는 아시죠? 비상계엄 선포 행위로 피청구인이 어떤 위헌 위법 행위를 했는지를 따지는 탄핵 심판이잖아요. 예, 예. 예, 그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지금 비상계엄 선포 담화나 이후에 여러 가지 담화 과정에서 국회 예산 삭감이나 감액 이거를 국회 폐악질, 국회 반국가 행위, 국정마비 행위 이렇게 부르면서 비상계엄 선포했는 거 아시죠?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 관련된 부분을 조금 뒤로 미루고 비상계엄 관련된 부분을 먼저 여쭤볼 건데요. 주신문 사항에 나타난 몇 가지 확인된 것들만 제가 한번 짚어보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신문 답변하실 때 그 12월 1일 날 계엄 이틀 전에 야당이 2025년도 정부 편성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라고 질문하셨는데 그렇다고 하셨어요. 예결위에서 처리했다는. 예결위에서도 11월 29일 아닌가요? 아닙니다. 29일입니다. 그러니까 11월 29일 맞죠? 예, 그리고 맞습니다. 예. 12월 2일 날 국회의장이 법정 시한 기한이 12월 2일이지만
그날 상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12월 10일까지 여야 간에 협상할 수 있는 기한을 주겠다라고 했었죠. 예, 예. 그런데 12월 3일 날 아직 협상 기한이 일주일 남아 있는데 국회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예산 폭거라고 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죠. 그 날짜에 대해서는 다툼은 없으시잖아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SM-6 미사일, 대드론 통합 체계, 그리고 뭐 이런 안보 예산들, 그리고 아이돌봄 예산이나 뭐 여러 복지 예산들에 대해서 지금 약간 헷갈리게 말씀하셔가지고요. 예결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했지만 사실 이 예산들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이미 삭감이 됐었다라는 건 증인이 확인하신 거죠? 예,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시민 관련해서 좀 마지막으로 먼저 짚을 부분이 대왕고래 부분은 혹시 계속 그 뒤에 좀 팔로우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1시간 전에 산자부에서 대왕고래 경제성 없다라는 속보가 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셨나요? 뭐 얘기는 들었습니다. 1차 시추 결과에 대해서. 예. 확인하셨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비상계엄 관련된 부분을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이 굉장히 중요한 뭐 이렇게 자리에 있고 경제수석으로서 좀 피청구인에 가까이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증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군대를 동원하는 비상계엄이 필요하다 이런 말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아셨어요? 이 있습니다. 주신문 사항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 주신문 같습니다. 사항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확인하시죠. 예.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 비상계엄 선포 사실은 그럼 언제 어떻게 당일날 저녁에 제 기억에 10시 조금 전에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아, 뭐 참모 소집이 돼서 제가 도착을 9시 한 40분, 50분경에 했기 때문에 그때 도착해서 알았습니다. 그럼 그때 뭐 회의에도 피청구인이 참석하는 회의도 같이 들어가셨던 건가요? 아니, 아닙니다. 그냥 그러면 대기실에 대기하고 대기 있었습니다. 상태였다고요? 그러면 대기하면서 뭐 여러 말씀도 나누셨던 것 같은데요. 그럼 증인이 그 헌법 77조에 비상계엄 선포하기 위해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존재할 것 이런 요건은 알고 계신가요? 예. 그러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됐을 때 뭐 당연히 전시나 사변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만한 그런 상황이 있었나요? 그 부분은 이제 뭐 여기서 우리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해주실 거로 보고 있고요. 네, 증인의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예산 전문가시니까 지금 이 예산 폭거를 가지고 뭐 국정이 마비된다고 해서 비상계엄 선포를 하신 거잖아요. 예, 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네. 그 이어지는 줄 탄핵이라든지 재정 부담이 되는 여러 입법, 일방적인 입법 이런 시도, 그 다음에 예산 예결위에서 통과됐지만은 예산 일방 삭감 이런 게 종합적으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증인도 비슷한 상황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 판단은 우리 헌법재판소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기재부 장관이시고 증인 이전에 이제 대통령실 경제수석이셨잖아요. 근데 이 비상계엄 선포 후에 최상목 권한대행하고 비상계엄 관련된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 대화를 전혀 안 나누셨어요? 예. 아니 왜냐하면 이게 뭔가 경제적으로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경제수석이 기재부 장관하고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것 같거든요. 근데 전혀 뭐 전화 통화도 없고 그랬어요? 예, 전화 통화한 적 없습니다. 대화도 하신 적 없고요. 딱 전화 통화 한 번 제가 번? 받아본 네. 거는 제가 여기 증인 채택됐다고 무슨 이유로 됐는지 아, 뭐 최근에 본인 직접 통화는 아니고 아, 비서실에서 한번 연락이 온 거 외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회의 같은 데서 만나기 때문에 회의 같은 데서 만났을 땐 얘기는 하지만 비상계엄은 비상계엄과-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비상계엄하고 탄핵 때문에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는데 경제적인 뭐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는 어떤 사령탑 같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대화를 안 나누시나요? 예, 제가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최상목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후에 국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대외 신인도와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막중할 것이다 라면서 이제 반대를 했고 본인은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결정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물론 이제 그 국회 국조특위에서 대독을 하시긴 했는데 이런 입장을 밝혔고 그 이전에도 국회에서 여러 가지 뭐 비슷한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알고 계시죠?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증인은 같은 생각인가요? 뭐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 판결로 말씀하시기 좀 곤란하다는 말씀이시죠?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9호증에 24 제시하겠습니다. 이게 이 문서가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피청구인이 기재부 장관에게 건네준 문서인데요. 그 증인은 이 문건은 비상계엄 선포 전에 뭐 검토하거나 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상계엄 선포 전이나 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뉴스를 통해서라도 예. 혹시, 네, 보셨죠? 그러면 뉴스 통해서 봤습니다. 네네. 이 문서를 보면 밑에 보시면 첫 번째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헌법 55조에 의하면 예비비 총액은 국회 의결을 얻어야 되는데 기재부 장관이 이렇게 임의로 확보를 할 수 있나요? 글쎄요, 뭐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예, 예. 어렵다고 하는 게 법적으로 좀 가능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글쎄요, 그 부분은 뭐 제가 검토를 해보지를 않아서 잘 아니, 모르겠습니다. 어렵다고 평가를 하셨길래 제가 그러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법 조항을 말씀하시니까. 네네. 뭐,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같은 문서에 밑에 국가 비상 마지막인데요.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국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안을 기재부가 임의로 이렇게 전용해서 편성을 할 수 있나요? 평상시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당연히 이 경우에는 제가 뭐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네. 어떻다 말씀을 원칙적으로 못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예, 될까요? 알겠습니다. 증인이 이 문서를 봤을 때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표현도 처음 뉴스를 통해서 봤고 오늘 보지만은 네. 무슨 의미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바꿔서 물어볼 텐데요. 증인이 이제 1987년도에 행정고시 합격해서 계속 예산재정부서에 근무하시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김영삼 정부에서 1993년도 8월에 금융실명제 실시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 경제명령 하신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때 뭐 근무하고 계셨었던 거죠? 예. 네. 그럼 대통령이 헌법 제76조에 따라서 긴급재정 경제명령을 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밑에 적힌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처럼 국가비상입법기구가 별도로 이런 긴급재정 경제명령을 위해서 구성이 되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이렇게 필요한가요? 증인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절차에 대해서 따로 예, 예. 뭐 따로 뭐 제가 생각해 본 적도 없기 아니,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일하실 때 기재부에 뭐 긴급재정 경제명령을 하기 위해서 뭔가 매뉴얼 같은 게 그런 거 없습니다. 본 적도 그런 거 없나요?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같은 문서에 이 문서와 관련된 제목은 이제 한두 가지 정도만 더 드릴 텐데요. 같은 문서에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증인이 이제 예산 전문가시기도 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년도에 파견 나가셨었죠. 예. 예, 그래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국회 관련 임금에는 어떤 게 있나요? 그 부분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 전문가 보통 이제 임금이라 그러면 통상임금, 일용직이나 이런 경우 채용할 때 통상임금으로 그러니까 예산 국회에 많이 종사하는 하는데 사람들의 임금으로 예, 볼 아니, 수 근데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분은 모르시겠다고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각하겠습니다. 예산 삭감 관련해서 이제 좀 여쭤볼 건데요. 헌법 제54조에 따라서 정부가 이제 예산 편성 권한 가지고 있죠. 예. 그리고 국회는 예산 심의 확정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헌법 57조에 따라서 국회가 임의로 정부의 동의 없이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감액할 권한은 헌법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죠. 예, 그렇습니다. 예. 통상 정부가 예산안 제출하면 아까 증인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가 정부 제출 예산안 각 항을 이제 사업별로 감액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예. 네. 국회 예산정책조 2025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 자료를 보니까요. 정부 지출 예산안을 국회가 감액한 금액 기준으로 뭐 증감이 있을 수 있고 증액 사업 부분을 따로 편성을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 말고 정부 예산안 편성에서 감액한 금액 기준을 봤을 때 총 지출 감액 규모가 2025년에 4.1조 원, 2024년에 4.7조 원, 2023년엔 13.8조 원, 2022년에 5.6조 원입니다. 증인 이 사실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중에 2022년 부분은 5.6조 원 감액됐을 때 현재 여당이 야당일 때 감액된 것이죠. 연도상으로 봤을 때. 예. 네. 총 지출 감액 규모가 이렇게 쭉 봤을 때는 최근 4년 중에 2025년의 감액 규모가 가장 적은 거 아닌가요? 통상 네. 그 감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조에서 5조를 하니까 네. 4.1조가 그 많지 않은 적은 부분에 들어갑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네. 피청구인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주장을 섞어서 하시는데 예산을 4.1조 원을 깎은 게 문제인지 아니면 특정 사업의 예산을 감액시킨 게 문제인지 아니면 야당이 예결위를 단독으로 처리한 게 문제인지 이런 주장들이 여러 가지 섞여 있습니다. 근데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4.1조 원 감액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예산 폭거라든가 국정 마비 사태로 갈 건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근데 건가요? 기본적으로 네. 이제 예결위에서 일방적으로 단독 야당 통과시킨 거 하나 하고 네. 4.1조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 문제예요. 내용 부분은 이따 또 규모 여쭤보겠습니다. 자체는 그게 크다고 보지는 그러니까 않습니다. 규모 자체는 크지 않죠. 네. 알겠습니다.
나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항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특정 사업 예산이 조금 전에 얘기한 뭐 드론이라든가 뭐 아이돌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런 특정 사업 부분의 예산이 뭐 감액됐다고 해서 예를 들면 대왕고래 지금 뭐 경제성이 없다고 1차로 판단이 나왔지만 대왕고래 시추 사업 예산을 감액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된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나요? 뭐 대왕고래 예산 시추 예산을 삭감하면 지금 1차 시추에 경제성이 없다고 나오더라도 이 석유 탐사 같은 경우에는 제 질문은 여러분 국정이 마비되는지를 여쭤본 그 거예요. 말씀을 네. 드릴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차 시추 예산이 없어지니까 네. 유전 개발이나 이런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석유 개발에 네. 그쪽에는 국정 마비가 되겠죠. 그 부분에는 아니 국정 마비라고 하면 지금 나라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의 상태가 되는데 그 부분만 말씀드리면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만 말씀드리면 그렇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이제 증인 잠시만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그 특정 사업의 예산이 감액이 되면 결국은 그 사업이 마비될 여지는 있어도 국정 전반이 마비된다고 단정 지으실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 내용으로 국정 전반이라고 하는 건 예비비 같은 경우가 국정 전반에 얽히는 건데 예. 그런 그러니까요. 부분에 문제가 예비비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요. 예.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비 뭐 이런 거 감액된 것도 수사 같은 걸 잘 못하니까 마약 수사 같은 게 차질을 빚고 그러니까 하는 마약 수사 그런 차질을 빚으면은 지금 국정이 마비되고 지금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국가 비상사태냐고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그 부분은 구체적인 부분은 어차피 우리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내릴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제 제가 뭐 전문가로서 답변 드릴 어떻게 필요는 없는 것 생각하시냐고 같습니다.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냥 판결에 저는 맡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정부에 이렇게 예산 편성권을 주고 국회에는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주는 의미가 정부와 국회가 서로 협의해서 국가 예산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이해로 보면 되겠죠. 예. 그럼 거기에 좀 추가해서 여쭤보면요. 지금 그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이 올해 2024년 11월 4일 날 원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때 대통령 피청구인 참석 안 하셨죠? 예, 예.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후로 11년 동안 계속 이어지다가 올해 처음으로 참석을 안 하셨거든요. 근데 예산안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 뭐 얼마나 그 여야 합의로 감액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안 감액이 국가 비상사태고 야당의 폭거라고 생각하시면서 11월 달에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데 참석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야당을 설득하고 국회를 설득해야 되는데 그럼 정작 대통령이 어떤 노력을 하셨을까 좀 의문이 드는데요. 증인께서 이 예산안 시정연설 가야 된다 이렇게 피청구인한테 좀 그 건의하신 적 있나요? 논의는 우리 내부적으로 했었습니다. 네, 논의를 피청구인한테 직접 건의하신 적 있으시냐고? 하고. 직접은 안 하고 같이 뭐 있을 때 얘기를 그러면 했고요. 증인이 알고 있게 피청구인이 안 가신 건가요? 못 간 건가요? 뭐 예를 들면 몸이 불편하다든가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불편해서 야당 의원들 보기 싫어서 못 간다겠다 이런 이유들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모르시고요. 예. 어쨌든 안 가신 거잖아요. 예. 그럼 이거 보고하신 분은 누군가요?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설득하시는 분은? 비서실장이신가요? 그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무라인들도 있고 예. 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 일단 11번 생략하고요. 12번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주신문 46번 말씀하시면서 지금 지난 3년간 일반 예비비 지출 평균이 1.2조 원 정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그다음 네. 12번의 마항부터 좀 질문하겠습니다. 2023년에 예산에 대해서 정부가 2024년 4월에 결산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제출된 건 알고 계시죠? 예,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 제출된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은 2023년도 예비비 예산 4.6조 원에서 1.3조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숫자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아까 3년간 예비비 지출 평균을 예, 알고 그건 계셔가지고. 아는데 예. 예비비가 아니라 일반 예비비. 일반 예비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 예비비 지출이 2023년에 1.3조 원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일반 예비비가 그러면 1.2조 원 정도 지출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예, 거예요? 그 정도 되고 그해 아마도 그 재예비비가 적게 나갔으면 재예비비는 재해가 거의 안 전혀 나갔다. 없었다는 예. 얘기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반 예비비랑 목적 예비비가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리고 이번에 감액된 2.4조 원 예비비 중에서 일반 예비비 1.4조 원이 감액되고 목적 예비비 1조 원이 감액됐죠.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2.4조 원 중에서 일반 예비비와 목적 예비비는 얼마씩인가요?
지금 일반 예비비가 0.8조 원이 남아 있고 목적 예비비, 재해 예비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조가 남아 있는 거죠. 1.6조요. 예. 근데 재해 예비비가 문제가 아니고 네. 목적 예비비 문제가 아니고 일반 예비비 0.8조가 문제라고 제가 그러니까요. 말씀드린 예, 거죠. 그것 때문에 여쭤보려고 제가 네. 이거를 물어봤는데요. 지금 3년간 평균으로 일반 예비비가 1.2조 원이 지출이 되고 그다음에 재해 예비비는 굉장히 적은 금액들이 지출이 되어 왔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은 이번에 4.1조 원 아니 2.4조 원 예비비를 편성을 하실 때 일반 예비비를 훨씬 더 높여서 편성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근데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편성을 하신 거 아니에요? 편성은 예년하고 비슷하게 한 예년하고. 겁니다. 근데 예년에서 지금 예년을 보면은 지출되는 일반 예비비가 훨씬 많고 재 예비비가 적은데 그럼 정부에서 예산안 편성을 잘못하신 거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아니 일반 예비비를 2.2조를 편성했기 때문에 네. 3년 평균에 매년 1.2조밖에 안 나가니까 충분히 많이 편성했죠. 자, 그러면은 그 재재난 예비비가 목적 예비비이기 때문에 일반 예비비가 부족할 때 그거를 사용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법상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일반 예비비가 문제라고 계속 예,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12항은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13항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예산 전문가시니까 미국에서 셧다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리고 셧다운이 뭔지도 알고 계시죠? 예, 정부 폐쇄예요. 예. 셧다운이 되면은 국방과 교통, 치안 등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공무원들과 현직 군인은 무급으로 일을 계속 하게 되죠. 예. 예. 근데 또 나머지 공무원들은 무급휴직에 들어가서 정부가 폐쇄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2019년 트럼프 일기 행정부에서 30일 넘는 셧다운이 발생한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예. 예. 그리고 그 셧다운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 손실이 110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14조 9천억 원 정도 발생했다고 평가가 되는데 이런 사실도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은 뭐 제가 금액은 잘 모릅니다. 예, 뭐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2076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에서 이런 셧다운이 22번 발생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뭐 자주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자주 있는 셧다운에서도 셧다운이 발생했을 때 이거 다 예산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 예산안을 통과를 안 시켜줘가지고 발생하는 문제인 거죠. 예. 예. 그런데도 미국 행정부가 군대까지 동원해서 의회를 압박한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 예. 14항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이제 여쭤봤던 것이 2024년 12월 2일에 이제 국회의장이 예산안 의결에 관해서 예결위 통과한 예산안을 2012년 12월 2일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되니 합의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예산안 의결을 미룬 거는 알고 계신다고 하셨죠.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예. 예. 이런 내용을 증인은 피청구인에게 보고를 하셨나요? 그냥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보고를 안 하셨어요? 왜안 보고할 하셨죠? 뭐 시간적 그런 게 없는 게요. 그 12월 1일, 12월 2일 바로 전날 공주의 민생 토론회를 가서 하루 종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보고할 뭐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증인 외에는 피청구인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할 수 있는 공직자는 없는 건가요? 뭐 국회하고 당을 담당하는 뭐 정무라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무라인에서 보고한지는 모르시는 거예요? 예, 모릅니다. 자, 그러면은 15에 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혹시 피청구인이 이렇게 감액된 예산안은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예. 그 감액된 예산안, 예, 4.1조 원 감액됐을 감액된 때 예산안은 내용은 알고 있는 있습니다.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는 그 예산안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그 예산안이 통과되면은 뭐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증인에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 물어보진 않았고요. 대통령께 그 감액 4.1조가 된 내역은 보고를 했습니다. 감액 내용만 보고를 하셨어요. 예. 감액이 그거에 이렇게 대해서 됐다. 예. 예. 예결위에서 30일에 이렇게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액 내용만 보고를 네. 하고 이렇게 감액이 됐으니까 향후에 어떤 국정이 어떻게 될 것이다. 아, 그런 건 없었고요. 그런 건 그냥 없었고. 감액 내용 나온 것만 딱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 사건이 지금 이렇게 예산 감액을 지금 국정 마비의 원인이다, 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경제 전문가이신 증인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하셨다면 결국은 그 모든 평가는 피청구인이 단독으로 하셨다는 건가요?
예, 감액된 그런 부- 예산이 예, 뭐 그런 부분은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고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뭐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증인 질문 하다 보니까 이게 증인이 피청구인과의 관계나 대통령실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예산과 관련해서는 증인이 좀 전담해서 경제와 예산 부분은 피청구인과 소통을 해왔던 게 맞는 건가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제가 하는데 예산이라는 게 네. 그 논리 로직 50%에 정무적인 판단 50이 들어간 게 예산이거든요. 예산 예. 과정에 따라서 예. 정치적 과정이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로직이 들어간다면 정무수석하고 증인이 같이 협의해가지고 시정연설도 가라고 하시고 아니면 이런 감액된 예산안이 통과되면 각각의 국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서로 토론을 해야지 대통령의 정상적인 판단에 이렇게 근거가 될 수 있는 네, 거잖아요. 뭐 토론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회의를 근데 하고 하니까요. 제가 이제 계속 의문이 드는 이유가 지금 비상계엄 선포 전에 이 예산안 감액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뭐 야당의 폭거, 반국가 세력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무나 아니면 증인하고 경제수석하고 같이 피청구인이 얘기하고 판단하지 않았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근데 그런 판단이 없었다는 거죠. 아니 감액 내용을 보고한 거지. 그러니까 그 내용만 이후에- 보고 하신 거죠. 예, 토론은 그 안 이후에- 하신 거고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부 예산으로 좀 몇 가지만 여쭤볼 건데요. 국방 관련 예산은 아까 사실은 뭐 증인이 워낙 그 삼축 체계, 뭐 북한 미사일 발사 이런 거 다 아시고 계셔가지고, 근데 이게 안보 동향은 사실 국가안보실 소관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뭐 세부적인 무기 체계를 알고 계신 건 아니죠? 예, 뭐 제가 네, 그냥 들어서 알고 계시는 거죠. 예, 뭐 제가 사무관 때 국방예산도 했기 네, 때문에 네, 조금은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SM6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지금 문제 제기하시는 대드론 통합 사업,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 개량 사업 이게 다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방사청이나 국방부의 동의까지 받아서 감액된 거는 아까 인정하셨던 거죠? 예, 뭐 그렇게 네,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초급 간부 초욱에서는 아까 증인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차 다시 여쭤보는데요. 지금 초급 간부 초욱에서 관련해서 당직 근무부 인상, 뭐 작전 훈련관 간부 급식비 증액, 이사 화물비 대상 확대 이런 게 지금 마치 막 그 예산안에서 삭감돼 가지고 초급 간부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야당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고 피청구인도 그걸 하나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초급 간부 처우 개선 관련된 당직 근무부 인상 등의 항목은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으로 당초에 제출했던 예산안 자체에 인상안이 포함되지 않아 있었던 거죠.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감액하고 뭐 말고 할 여지가 없었던 거죠. 예, 포함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방위에서 의원들이 국회에서 증액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예, 그 부분이 네.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는 그런 부분을 예산안에 반영하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내용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는 행정부의 잘못인데 그러니까 반영이 행정부 안돼 내부에서 있습니다.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건데 이게 뭔가 국회 예산 폭거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가 이제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예. 통과되기 이전에 포함되지도 않은 예산안에 대해서 감액했다고 이게 예산안 폭거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는 사실관계를 뭐,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알겠습니다. 다만 증액하기로 합의된 게 못했으니까. 예, 그 부분은 그러면 아까 이제 에너지 안보 예산 관련해서도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이제 시추 항공당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제가 확인했었는데요. 그 최소한의 사업성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좀 제공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지 국회 입장에서는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올 수 있을 정도로 사업성이 있을지 이런 걸 심의하는 게 예산의 심의권이잖아요. 근데 액트 지오의 그 평가 보고서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그 안에도 충분히 나와 있다고 근데 저는 보고 국회에서 있습니다. 이제 계속 이게 뭔가 사업성 평가 내용이 부족하다라고 했고 지금 조금 전에 1시간 반 전에 산자부에서도 시추했을 때 경제성이 없는 걸로 지금 1차적으로 결론이 났잖아요. 근데 아니 그런데 예. 그런데 국회가 한 달 전 시점에 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이 뭔가 국정을 마비시키고 아니면 뭐 반국가 세력으로 이렇게 평가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산자부 역시 또 인정을 하게 된 건데. 근데 유전 개발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국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비시키고 한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시추 예산이라는 게 유전에 기본적으로 5번, 6번을 해야 되는 건데 시추를 자, 한 그러면 번으로 끝날 수가 지금 없는 이렇게 거고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시추를 했어요. 근데 이게 시추도 사실은 한국석유공사에 출자하는 거잖아요. 네, 예산을.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출자를 지금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니까 석유공사가 자체 비용으로 지금 1차 시추를 한 거고요. 근데 경제성이 없게 나왔어요. 그러면 국회가 예산안을 통과시켜서 시추를 했는데 경제성이 없게 나왔어요. 그럼 이 책임은 누가 지나요? 행정부에서 그거는 지는 책임질 내용이 아닙니다. 아닌가요? 왜냐하면 아니, 시추는 국회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여러 번을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국회는 되는 거고 그렇기 외국도 다 그렇게 때문에 합니다. 신중하게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할 권한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그거는 또 심의가 안 맞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심의해서는 다르시니까 예산 심의가 제대로 하지도 않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그런 많지 거죠. 않아서 제가 그 반대 신문 중에 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요. 증인은 그 피청구인이
죄송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담화에서 야당의 예산 폭고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 선포 사유로 들면서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버렸다. 야당이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런 발언한 사실 알고 있죠? 예. 12월 10일 담화에서. 예, 예, 예. 근데 2024년 12월 19일이에요. 그 담화로부터 일주일 뒤에 국회 산자위 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장관에게 산자부 장관에게 삭감된 원전 예산이 도대체 뭐냐 대통령이 이렇게 담화문에서 얘기하는데 그랬더니 산자부 장관이 산업부의 원전 관련된 예산은 4,887억 그대로 다 있다. 대통령의 담화문 내용은 좀 잘못된 내용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공식적인 해명 자료를 내지는 못했지만 기자들한테 해명했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이 사실 알고 있어요? 증인이? 그건 모릅니다. 회의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증인이 그러면 피청구인한테 야당이 원전 관련 예산 전부 삭감했다 이렇게 보고하셨나요? 아까 그렇지 감액 않습니다. 사유 보고하셨다고 하셔가지고요. 감액하고 그 이후에는 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대체 이 원전 관련된 예산은 누가 보고를 했는지 궁금한데 이게 거짓 뉴스에 기반했다고 보면 되겠죠? 아까 장관의 말이 맞다면?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보고한 적도 없고 그 12월 12일 담화문 작성에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제안하겠습니다. 재주신문 15분 하십시오. 반대 신문에서 한두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청구인 측에서 미국의 셧다운 얘기하셨는데 미국의 GDP와 우리나라 GDP가 대략 몇 배 정도 차이 납니까? 미국 GDP와 우리나라 GDP가 한 제가 볼 때는 18배, 7배 정도?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GDP가 한 101조 정도 되는데 미국이 한 26조 정도 되고 우리가 1.8조 정도 되니까요. 그 차이 정도 됩니다. 네. 그럼 예산안을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의 이런 갈등이는 어느 나라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에는 왜 이런 셧다운이라는 게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GDP 규모는 달러고요. 101조 달러고 그게 이제 미국은 셧다운이 자주 일어나고 우리는 안 일어나는 이유게 예산 제도의 차이입니다. 미국은 예산을 국회에서 편성하고 확정을 합니다. 우리는 행정부에서 편성하고 그 국회에서 확정하는 시스템이 다르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입법으로 되고 우리는 예산이란 법 형식으로 하지만은 미국은 입법 법률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언제라도 법률을 개정해서 바로 일주일 그냥 셧다운하고 예산을 또 줄 수 있고 법으로 이렇기 때문에 그쪽에는 미국에서는 이 셧다운이 자주 일어납니다. 통상적인 거고 아주 예외적인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라는 법 형식으로 별도로 하기 때문에 만일 셧다운이 일어나면 우리가 준예산을 편성하도록 지금 돼 있고요. 12월 말까지 예산이 통과 안 되면 그 준예산은 국회가 아니라 행정부에서 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의 예산 제도의 차이기 때문에 그게 미국이 셧다운이 자주 일어나고 한국이 없고 한 거는 문화 차이, 제도 차이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증인 예산 전문가시고 이제 청구인 측에서 국가 비상 사태였냐, 지금 계엄 선포 당시가 국가 비상 사태였냐라고 여쭤보셨는데 증인 물론 잘 국정 전반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제 전문가시고 또 헌법재판소에 당연히 판단도 있겠지만 계엄 선포 당시에 국가가 비상 사태에 있는지는 누가 판단합니까? 대통령께서 판단하죠. 네, 준비된 주신문 마저 하겠습니다. 입법 관련 여쭙겠습니다. 야당이 발의한 법안 중에 대통령이 제의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통과시켰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개정안 주요 내용이 국민들이 쌀 소비량과 상관없이 농민들이 초과 생산한 쌀을 정부가 전부 사들이도록 강제하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알려져 있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지금도 남아도는 쌀이 과잉 공급이 되고 우리가 보리나 콩 이런 잡곡들은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양정에 완전히 균형이 무너지는 그런 농업과 농촌을 망하게 하는 농망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초과 생산의 문제나 가격 왜곡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유사한 취지의 농수산물 관련 법들은 그리고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래도 혹시 농민이나 어민들이나 뭐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일부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겠죠. 뭐 쌀을 생산하는 농가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전체 농민이나 어민한테는 전체적으로 보면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야당이 추진했던 국회 증언 감정법 아시죠? 예. 그 문제된 내용은 국회가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보호 등 어떠한 이유로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렇습니다. 국회 증언 감정을 통해서 국내 기업들의 기술 유출 우려가 있던데 실제로 이 법이 시행되면 이 법으로 인해서 기술 유출이 좀 손쉬워지거나 가능해집니까? 경제계에서는 기술 유출 우려가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우리나라 핵심 기술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고 그럼에도 기술을 유출한 외국인은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87 생략하겠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전 관련 예산 4,887억 그대로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소듐 냉각 고속로 R&D 예산은 과기정통부 예산 아닙니까? 예. 맞습니까? 예,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야당은 민생 법안은 발목 잡고 반대되는 법안은 단독 처리를 강행해 왔었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증인 포함해서 평소 참모들에게 했던 말 중에 글로벌 최첨단 경제 시대의 경제 붕괴는 전시 사변보다 위중하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미래 성장 동력 산업들을 고사시키는 것이다.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말씀하셨습니다. 경제 활성화 그리고 반도체 산업 등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게 모두 야당의 반대로 표류되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2024년 9월 민주당이 전 국민 1인당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25만 원씩 그냥 나눠주겠다는 이 법 개정안 발의했다가 24년 10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사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법 개정안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원하는 이 법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뭐 다 나눠주고 하면 뭐 돈이 10조 이상이 들어가고 그 포퓰리즘적으로 그런 성격을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입법으로 행정권을 제약하는 상권 분립에 위배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목적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을 겨냥한 대표적인 현금 살포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평가받기도 했었죠. 예, 민주당이 예산안을 대폭 삭감해서 단독 처리한 배경을 보면 당초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 원 지원 예산 3천억을 넣어야 한다라고 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단독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천억이 아니라 정부에서는 3천억 정도를 생각했고 그 민주당에서는 1조 원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1조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에 다시 이 25만 원 지원 예산 넣고 삭감했던 정부 편성안 일부도 다시 넣어서 추경 예산 통과를 추진했었죠.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최근에 그 지역사랑 상품권법 예산 포기할 테니 추경하자 이러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또 민주당이 허위 정보 신고받겠다면 민주파출소라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언론에서 예,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아닌 윤석열 정부가 민생 예산 삭감했다라면서 정리된 표를 플랫폼에 공유하면서 우리가 진실을 알려야 한다라고 했다가 그 자료들이 허위임이 드러나자 25년도가 아닌 23년에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어서 바로 잡겠다, 유감이다라고 했던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증인은 아까 청구인 측에서 제시한 경제부총리에게 주었다는 쪽지 주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 존재도 몰랐었죠. 예, 몰랐습니다. 비상계엄 전후로 그러니까 전에 비상계엄 선포 전에 대통령 또는 경제부총리로부터 관련 내용 전달받은 거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네, 윤갑근 변호사입니다. 방금 추경 예산 언급하신 것을 봤다고 알고 계시다고 하셨죠? 예, 뭐 언론 보도 언론 같이 보도 구체적으로 예, 예. 실제 그 야당 이재명 대표가 추경 예산을 언급을 했습니다. 예산이 통과돼서 예산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추경 예산을 논의하자고 했다는 것 자체는 예산안 통과가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정마비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선거 당시에 이제 주요 추진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업들에 대해서 공약을 내걸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취임하게 되면 각종 중점 추진 정책들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정책 공약이나 중점 추진 정책을 추진하는데 각종 예산이 필요하고 법안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거대 야당에 의해서 그 중요 정책에 대한 각종 예산들이 삭감되고 법안이 발목을 잡혀서 추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야당 대표나 야당에 대한 어떤 수사나 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 경찰, 감사원들의 특활비, 활동비를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마약 사범이 넘치고 이렇게 치안이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이 야기됐습니다.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중요 정책을 추진할 수도 없고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치안이 불안해진다면 이것을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뭐 그런 측면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부인 측에서 비상계엄의 대외 신인도 추락과 경제가 더 나빠졌다는 언급을 잠깐 한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당시에 대통령이 판단한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국가 위기 상황이고 국헌 질서가 문란해졌다는 판단에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계엄이 선포돼서 일시적으로 그런 여건이 있었고 그걸 치료를 위한 처방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경제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면 잠시 악화됐다가 회복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계엄 직후에 잠시 나빠졌던 각종 경제 수치들이 그 위에 회복되는 현상을 다 보였습니다. 주가를 포함해서. 그런데 다시 경제가 나빠지기 시작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내란몰이가 시작되고 추가로 총리를 비롯한 줄탄핵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외국에는 정말 좋지 않은 사인을 줘서 이것이 대외 신인도를 추락하는 원인이 됐고 경제를 더 나쁘게 하는 원인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혹시 이런 논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서민 경제를 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소비를 촉진시켜야 된다. 소비가 활성화돼서 이게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야 생산이 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측면에서 소득세법이나 상증세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그리고 법인세법들을 개정해서 좀 소비를 촉진시켜야겠는데 지금 거대 야당의 어떤 법안 발목 잡기에 발목을 잡혀서 한치도 못 나가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신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추진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 하반기에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그 소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을 뭐 전통시장에서 하면 40%를 80%를 올려준다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 노후 자동차를 교체하는 그런 소비를 할 경우에는 개소세를 70% 인하한다든지 이런 법안을 냈는데 다 통과가 되지 않았고요. 또 상증세법 개정안을 내서 너무 지금 상증세가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20년간 세율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 상증세율을 좀 낮춰주고 하는 개정안을 냈는데 전혀 그것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요 정책도 추진이 안 되고 치안 질서도 불안해지고 그리고 지금 경제가 많이들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최소한의 조치마저도 이 좌절되는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 그리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거나 국정 마비 또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이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어떤 국가 헌법 헌정 질서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에 하지만 제 의견은 그 이어지는 줄탄핵이라든지
그 경제 부담, 재정 부담이 많은 입법 문제 그리고 예산 단독 삭감 이게 다 종합적으로 작용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 반대 질문 15분 하십시오. 증인은 아까 그 특정 사업 예산이 감액되면 국정마비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예,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신문에서 뭐 R&D 예산 관련해 가지고 63억 원 삭감이 됐고 그게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문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예, 답변에. 뭐 차세대 원자로 네, 네, 네. 뭐 개발과 기술 개발 관련. 예. 그런데 2024년에 정부는 그 R&D 총 예산을 예산안을 2023년에 31조 1천억 원이었던 거를 25조 9천억 원으로 총 전년 대비 5조 2천억 원을 삭감을 하셨어요. R&D 예산 알고 계시죠? 예, 뭐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지만 네, 삭감한 걸 대략 알고 5조 있습니다. 정도 삭감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이런 내용을 보면은 R&D 예산 63억 삭감이 뭐 국정마비가 올 정도의 삭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반국가 행위라든지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 규모의 문제인데요. 규모의 문제는 또 2025년에는 2024년 예산에 삭감된 거 이상으로 늘렸기 때문에 규모의 문제는 별개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개별 사업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개별 사업이요. 그러니까 5조 개별 2천억을 삭감을 하면은 그 개별 R&D 예산은 전액이 삭감된 것도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맞죠? 5조 2천억을 삭감을 했으면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인 네, 내용은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그 제일 규모 많이 얘기는 삭감된 사업은 290억이 삭감이 됐어요. 규모 얘기는 2024년에 맞는 얘기지만 현지 시점에서 보면 2025년에 그때 삭감된 5조를 더 한 6, 7조로 더 늘렸기 지금은 때문에 늘렸는데 규모의 문제는 아니라는 지금은 거죠. 늘렸는데 지금 논점이 되지 않는다는 2024년에 거죠. 그 정도로 삭감을 했으면 이번에 63억 삭감된 한 개의 사업하고 비교했을 때 2024년에는 수많은 사업들의 R&D 예산이 거의 없어지거나 많은 부분이 삭감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2024년에 R&D 예산이 삭감된 거는 R&D 예산이 업계에서 그 R&D 업계에서 나눠 먹기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계획하는 차원이었고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아까 그 피청구인이 민생 예산 굉장히 중요시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피청구인이 강조했던 예산 중에는 뭐 비정규직이라든지 특수고용직 등 고용 노동약자 지원 예산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예. 이 노동약자 지원 예산은 이번에 삭감이 됐나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이번 정부 원안대로 159억 8,900만 원이 그대로 의결이 됐거든요. 예. 예. 이런 점을 보면은 국회가 정부의 무조건 정부 정책을 반대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각 사업 부분마다 필요성과 소명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러고 정당하게 삭감을 해온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지금 삭감액이 결정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4.1조를 삭감할 때 1조는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합의가 된 거지만 3.1조는 민주당에서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거고 그 3.1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포함되는 게 예비비 2.4조, 그 다음에 우리가 국채 발행하는 이자 0.5조 등. 같이 여쭤볼 거라서요. 그 지금 예비비 얘기도 하셔가지고 여쭤보는데요. 재난재 발생하면 저희 목적 예비비 사용하기 전에 각 부처에 이렇게 각각 재난재해 대책비 먼저 사용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각 부처의 재난재해 대책비 총액이 뭐 9,270억 정도 되는데 기억하시나요? 제가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편성돼 있다는 것만 압니다. 특정한 사업들만 금액을 기억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면 행안부에 3,600억, 농림축산식품부에 1,600억 등을 포함해서 9,270억 정도 각 부처에 예산안이 편성돼 있거든요. 재난재해 대책비가. 그래서 이 1조에 가까운 이 돈이 먼저 사용되고 목적 예비비가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항상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목적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그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목적 예비비가 1조 6천억 원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합치면 2조 5천억 정도는 최소한 재난재해 대책 예비비를 그러니까 재난재해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근데 2023년도 결산 자료 이게 2024년도에 전년도 예산 결산을 하게 되니까 2023년도에 목적 예비비 사용액이 얼마인지를 보니까 2,121억 원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2천억 원 정도만 사용하면 되는데 2023년 기준으로는 지금 목적 예비비만 해도 1조 6천억 원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부족하고 뭔가 재해가 발생하면 우리나라가 마비될 정도의 그런 상황인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재난 예비비에 대해서는 제가 태풍이나 큰 네. 재난이 나왔을 때 문제라고 말씀드렸고 그 외에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일반 예비비 0.8조 가지고는 그러면 제가 충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거고. 일반 예비비 감액이 중요하고 재난 예비비는 사실은 이런 제도가 좀 마련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 재난 예비비도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안 드렸었는데 들어가 보면 짧게만 부탁드립니다. 들어가 보면 국회에서 예산 의결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12일에 하면서 네. 그 뭐 예결위에서 부대 의견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아니 제가 질문 드리는 아니 거는 제 예비가 네. 1.6조인데 네.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네. 법안이 개정되면 네. 부천 한 1조 가까이를 거기다 먼저 쓰고 네. 목적 예비비에서 네. 쓰고 그 다음에 5세와 무상교육에 관련되는데 2천 몇백을 써라 1.6조를 가지고 네. 그러면 그게 자, 쓴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게 남아 있는 게 4, 5천원밖에 안 지금 됩니다. 잠시만요. 4, 5천 남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2023년도에 목적 예비비 사용액이 2천억이에요. 그러면 4, 5천이 뭐 나중에 부족해질 수는 있지만 지금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에 재난재 예비비 1조 원 깎았으니까 이거는 예산 폭호고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태풍이나 이런 게 나오면 네. 부족해서 대응이 안 된다는 그러면 거죠. 목적 예비비 사용한 후에도 부족하면 재대책 국고 채무 부담행위 이런 뭐 한 1조 5천억 정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죠. 뭐 다 쓸 수 있습니다. 예. 쓸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특활비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그 아까 집행 내역하고 증빙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를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말씀하신 게 내역이나 증빙이 필요하지 않다 특활비에 대해서는 내역이 사용 일시, 사용 금액 이것만 이제 다- 그냥 적어내면 된다. 예. 근데 그 증인 법원에서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이 쓴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 등의 사용 내역 이게 이제 아마도 피청구인이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검찰총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에 재직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쓴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 등의 사용 내역과 지출 증빙 자료를 공개하라 이런 판결을 선고했고요. 대법원 2020도 69728 판결에서 이게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된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특수활동비나 특정 업무 경비에 대해서도 지출 증빙을 요구하면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다는 거죠. 이런 잘 모르셨다는 거죠? 아니 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특정 업무 경비는 다릅니다. 특수활동비만 보면 네. 특수활동비는 아니, 지출 특수활동비에 일시와 대해서도 이렇게 공개하라는 판결이 있었는데 그걸 잘 모르신다는 것만 아니, 그 확인을 부분은 하면 제가 모르겠고요. 네네, 우리가 알겠습니다. 보통 그럼, 네. 일시하고 금액을 네, 공개하면 그러면 되는 걸로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비교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하고 국세청은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가 집행 내역이 소명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안대로 예산이 확정됐죠. 대통령 경호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대통령 경호처는 집행 내역이 특수활동비에서 소명이 되는데 대통령 비서실하고 감사원이나 검찰은 왜 소명이 안 되는 걸까요? 왜 국회에서 이런 집행 내역을 따로 소명 자료를 요구하는 걸까요? 그게 고도의 기밀을 요하는 그런 활동비이기 때문에 사건이나 수사 등 아니, 국정 수행 그렇기 대통령 때문에 경호처는 별로 기밀하고 상관없는 경호처보다는 더 네. 비서실이나 이런 쪽이 더 뭐 강도가 높다고 볼 수도 있겠죠. 조금- 근데 제가 그 업무를 전체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모르겠지만은 제가 아니, 전체를 아까 담당하는 건 아니니까. 특수활동비에서 굉장히 잘 아시는 것좀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니까 특수활동이 여쭤봤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예산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취득했던 그런 지식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입법권 남용 관련해서 아까 뭐 여러 가지 또 그 거부권 뭐 제2요구권 관련해서 뭐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셔가지고 근데 혹시 그 이런 기사는 많이 나와서 아실 것 같은데요.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여러 대통령들이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최근을 보면 뭐 이명박 대통령은 한 건, 박근혜 대통령 두 건, 문재인 대통령 한 건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은 없었고 노무현 대통령 6건 정도. 근데 지금 피청구인이 25번 제2요구권 행사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실 왜냐하면 증인이 이 많은 정부에서 다 일하셨잖아요. 정부 정책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이게 이런 25번의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가 일상적이지 않다는 건 뭐 평범하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계시죠? 그게 역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지금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역으로 해석을 야당이- 하면 야당이 다수의 야당이 네네. 그 부담이 많은 알겠습니다. 재정 부담이 많아가는 법안을 네. 발의를 한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여러 대통령들은 그 증인께서 잘 알고 있다시피 여소야대 상황이 얼마든지 반복됐던 정부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렇게까지만 법안 말씀을 발의하지 드리고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볼게요. 아까 셧다운과 관련해서 저희가 여쭤본 의도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준예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정부가 마비되지 않죠. 정부가 폐쇄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예.
근데 미국은 셧다운 때문에 폐쇄되기까지 하는데도 군대를 동원해서 계엄을 선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고요. 아니, 근데 우리도 그 부분에 셧다운은 안 대해서는 되지만. 아니, 준예산 제도가 있다는 부분을 확인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좀 가름을 하겠습니다. 아까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좀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박근혜 그 탄핵 이후의 경제 상황, 아까 증인께서 뭐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셔서 제가 같은 의견을 좀 묻고 싶은데요. 2017년 3월 10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에 3월 달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발표한 한국의 국가 신용도 전망 보고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정치 스캔들로 시작된 한국의 혼란이 탄핵으로 한 단계 끝났다.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면서 한국이 새 대선을 치르게 됐고 이는 한국의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사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니요, 기억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의 일을 여쭤볼게요. 2025년도 1월 13일 날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나 이렇게 3대 평가사가 있잖아요. 예. 최상목 권한대행하고 화상 면담을 했다고 해요. 거기서 이 3대 신용평가사가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 외국인 투자 또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이렇게 견해를 밝혔다고 하는데 이건 알고 계신가요? 예, 뭐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네. 뭐 그건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같은 취지에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윤석열 디스카운트 이런 말도 나오는데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 현재 진행되는 탄핵 심판이 어쨌든 지연되는 것보다 빠른 시기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린 것이 좀 경제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서 외국인 투자나 기업의 의사결정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좀 없애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뭐 제가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알아서 판단하셔서 결정을 내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오늘 나오셔가지고 쭉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증인의 이런 경제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한 인식이 피청구인의 인식하고 굉장히 유사하신 것 같아요. 증인께서 지금 경제수석으로 이렇게 계속 재직을 하시면서 이제 여러 번 피청구인이랑 같이 회의도 하시고 뭐 논의도 하시고 그러셨을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증인과 피청구인이 그런 인식을 공유하면서 계속해서 보고하고 서로 논의하고 협의를 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제가 평소에는 뭐 경제나 재정 관련 그렇게 보고도 하고 토론도 하죠. 하지만 이번에 뭐 우리 계엄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전혀 계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요. 예. 지금 쭉 답변하시는 그런 인식이 피청구인의 인식하고 굉장히 비슷해서 피청구인이 어떻게 해서 피청구인 경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피청구인 경제 전문가가 아니고 그 경제 전문가인 증인께서 거기에 조언을 해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어떻게 해서 경제에 대해서 비전문가이신 피청구인이 그런 인식을 갖게 되셨을까를 제가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오늘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인식이 비슷하셔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고를 하시면서 그런 경제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 피청구인과 같이 논의를 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돌아가십시오. 예. 하십시오. 지금 수사관 측에서 미국 셧다운 얘기를 하시는데 미국 셧다운이 가장 길었던 게 며칠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예, 한 20 며칠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10 며칠에서 길어야 20 며칠로 다 끝났습니다. 1, 2주 정도 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76년부터 이제 한 20여 회 일어난 건데 이거는 여야 국회가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 셧다운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건 국회 책임이죠. 그건 계엄의 대상이 아니죠. 계엄이란 것은 나라가 혼란스럽고 전시 이런 그 비상사태 있을 때 대통령이 판단해서 하는 것인데 이건 여당하고 야당이 합의가 안 된 것인데 거기다 무슨 계엄을 선포합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경강부회를 좀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이거는 여야가 합의가 되면은 예산안이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야당의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한다는 그 주장은 예산안을 갖다 그냥 다 삭감해 버리면 1년 동안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셧다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법치 국가는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법에서 정한 만큼만 권한을 행사하라 이런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헌법 제77조는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때에만 비상계엄을 선포하라고 했지 예산 문제를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라 하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오고 갔는데 그것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헌법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행정권은 정부에 속해 있습니다.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속해 있고 국회는 그 편성된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예산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예산이 책정, 결정, 의결되었다고 하여 그때마다 불만을 품고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면 아마 매년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이 사실 탄핵심판의 쟁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쭉 들어본 결과 청구인으로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많은 예산 부분이 나왔지만 오늘 산업부에서 발표한 대로 조선일보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멀어진 산유국의 꿈, 대왕고래 주가 무더기 하한가 추락. 동아일보 대왕고래 석유가스 매장량 경제성 없다고 판단. 대통령께서 사실 담화하실 때도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런 기사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결국 국회에서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삭감한 것은 결국 경제성이 없는 부분에 대한 잘된 예산 삭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한 특활비 얘기만 특별히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속해 있는 국회 법사위에서 했습니다만 저희가 수없이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증빙된 만큼 예산을 책정해 주겠다고 수없이 말했습니다만 국회에서 심사를 해봤을 때 특수활동비는 특수하게 쓰여지는 활동비일 텐데 예를 들면 왜 명절 전날 특수활동비가 이렇게 많이 쓰여지는가? 명절에는 오히려 특수활동비가 들지 않을 텐데 수사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 의심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갈 때 차가 많이 밀리면 좀 기다리기도 하고 차가 풀릴 때 또 운전을 하고 그러면 되는데 차에서 내려서 앞에 있는 운전자들을 다 폭력적으로 끌어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 경험상 국회 예산은 늘상 문제가 있었고 늘상 여야가 다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은 잘 조정돼 와서 지금까지 예산 문제로 비상계엄을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예산 문제 예비비도 실제로 국가 예산 600조가 넘는 예산 중에서 1%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1%도 해당되지 않는 예비비나 이런 각종 정부에서 책정하고자 했던 예산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았다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너무 심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차라리 비상계엄을 그렇게 선포할 거라면 우리는 이런 예산 삭감으로 나라 살림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에 대한 예의와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